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효심이 지극한 남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시골에 사시면서 아들만을 바라본 우리 어머니에게 못되게 군 아내의 정체를 뒤늦게 발견하고 사이다 복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톡톡 사연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의 남자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결혼을 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네요.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첫 직장 생활을 하던 곳에서였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전 영업팀 직원으로 발령이 났고 아내는 격리를 하고 있었죠. 회사 방침이 영업팀 직원들은 무조건 외모를 정성껏 가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업팀 직원들의 얼굴이 바로 회사의 얼굴이나 다름이 없다고요. 늘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해야 한다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을 했을 적에 수염이 정리가 잘 안 되어 한 가닥이라도 삐져나와 있으면 부장님께 크게 혼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여직원들은 영업팀 남직원들에게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젊고 늘씬했을 때 봐줄만한 외모였던 저는 회사에 팬클럽 비슷한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영업팀 남직원 정말 잘생겼지? 거지 같은 회사, 요즘 그나마 그 직원 얼굴 보는 재미로 출근한다니까? 벌써 꼬시던 여자들이 회사에 한 트럭이라던데? 좋겠다. 누구랑 연애할까? 설마 벌써 누구랑 사귀고 있는 거 아니겠지? 아내도 저에게 은근히 호감을 표시하는 여직원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직원들이랑은 좀 달랐어요. 저에게 관심을 얻고 싶어하는 직원들은 대개 본인의 외모를 엄청 꾸민 다음 제 눈앞에 보여주고 싶어 한다거나 노골적으로 식사나 술자리를 제안하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그런데 아는 신기하리만치 눈에 띄지 않게 저에게 성심성의껏 호감을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겁니다. 출근을 하면 늘 제자리에 있는 화병에는 싱싱한 꽃 한두 송이가 꽂혀 있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아침 요깃거리가 놓여 있었어요. 다 아내가 손수 꼿꼿이하고 요리한 음식이었죠. 영업팀 직원이다 보니 외근을 다닐 일이 정말 많았는데요. 더운 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들어오면 제자리엔 시원한 얼음이 가득 담긴 음료수가 놓여져 있었고요. 추운 날 발을 동동 구르다 들어가면 제자리만 유독 따뜻하게 히터가 틀어져 있기도 했어요. 진짜 무서운 게 그런 행동들이 제 일상에 은근히 스며들더라고요. 언젠가 사장님이 일찍 심부름을 시켜 아내가 출근을 늦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자리에서 맨날 은은하게 풍기던 꽃냄새가 나다 안 나니까 살짝 아쉬워지고 조금이라도 요길 하다가 못하니까 유독 허기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에게 마음을 열어볼까 하던 참에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저를 좋아하는 여직원 중에 외적으론 너무도 제 이상형에 부합하는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 직원이랑 남몰래 썸도 좀 타고 있었는데 글쎄 어느 날부터인가 사내 게시판에 흉흉한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직원이 어디 지방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와 여기 회사에 취직을 한 거다. 남자를 너무도 밝히는 여자니 다들 조심해라. 밤에는 술집에 나가는 것 같다. 원래도 술집 출신이다. 회사에 데이트를 하고 있는 남자가 최소 3명은 된다. 여기선 저도 뜨끔했습니다. 이런 게시글들이 하루 걸러 한 번꼴로 올라왔고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노발대발한 여직원이 회사 사내 게시판 담당자를 찾아가서 마구 따졌대요. 당장 글을 올리는 사람을 색출해달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게시판은 저희 회사 직원들만
글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어서 그 소문의 근원지가 저희 직원들 중 한 명인 건 틀림이 없으니 꼭 찾아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며칠간을 추적한 결과 밝혀진 범인의 정체는 정말 놀라웠어요. 놀랍게도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려고 게시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였거든요. 결국 그 일로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똥이 저에게도 튀었다는 거죠. 아내가 그만두면서 회사에 뭐라고 했는지 전 알 수도 없는데 회사에는 제가 아내와 그 여직원과 양다리 걸치는 바람에 아내가 홧김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헛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전 답답한 마음에 아내를 불러내어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또 회사에 해명을 해달라 부탁도 했어요. 그런데 별안간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 사실 그 여직원분과 대리님이 데이트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괘씸해서 게시판에 그걸 올린 것도 맞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린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하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왜 상관이 없어요? 제가 대리님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뻔히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아이, 그 여직원분이랑 사귈 작정이시면 제가 해드리는 것들을 모두 정중하게라도 거절을 하셨어야죠. 제가 갖다 바치는 것들은 홀랑홀랑 다 받아 챙기시면서 데이트는 다른 여자랑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럼 제가 가만히 있으면 호구 아닌가요? 그리고 저 그 사실 알고 정말 상처받았다고요. 그렇게 항변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제가 처신을 확실히 하지 못한 죄도 있었다고 이젠 생각합니다. 훌쩍훌쩍 하면서도 자기 할 말은 조목조목 다 하는 걸 보니 새삼 아내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전엔 몰랐던 귀여운 구석을 발견했달까? 그렇게 전 다시 아내와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귀고 보니 아내는 더욱더 저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늘 퇴근할 때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앞에까지 찾아와서 제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하러 가기도 했고 어느 날은 점심 도시락을 영업팀 전체 직원들 것까지 다 싸와서 돌리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호신탐탐 노리던 회사 여직원들에게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했던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열렬하게 저를 좋아해주니 전 마다할 거 없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은근슬쩍 교제를 시작하고 만남을 이어가긴 했지만 결혼 생각까지 없는 저를 조르는 건 아니었어요. 오빠는 나랑 언제 결혼할 생각이야? 나 이제 벌써 29이야. 30 전엔 꼭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올해 가기 전에 결혼하자. 어? 아직 돈도 별로 못 모았고 결혼은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먼저 같이 살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 마침 오빠 자취방 계약도 곧 끝나잖아. 그렇게 어영부영 전 아내와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몇 개월간 아내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이 사실을 아내 부모님에게 들켜 노발대발하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등살에 밀려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머, 얘가 미쳤나 봐. 여자애가 겁도 없이 남자랑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부터 해? 내가 그러라고 네 자취방 마련해 준 줄 아니? 기왕 이렇게 둘이 살림 차린 건 언젠가 결혼을 하겠다는 작정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 남들 눈에 이상한 소문 나기 전에 얼른 결혼 진행시키게. 전 결혼하기 전 아내에게 딱 하나만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딱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한번 들어보고. 뭔데? 우리 엄마 나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 몸으로 나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 이제 앞가림이라는 처지라
아직 엄마한텐 제대로 된 효도도 못 해드렸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돈 좀 모아서 엄마 호강 좀 시켜드리고 천천히 결혼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일찍 결혼하게 되니까 혼자 있으신 엄마가 더 신경 쓰이고 그러네.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할게. 당신도 나 믿고 우리 엄마랑 잘 지내줄 수 있지? 치, 뭐 대단한 거 부탁하나 했더니 기껏 어머님 타령이야? 알겠어, 알겠어.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내 알아서 잘할 거예요. 오빠는 앞으로 바깥일에나 신경 쓰셔. 아낸 핀잔을 주듯이 말했지만 그것만으로 전 무척 고마웠습니다. 전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에 사무치게 복받쳐 오르는 뜨거운 응어리 같은 게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혼자 힘으로 저와 누나를 키우느라 무척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눈물 1리터 정도는 흘릴 수 있을 정도이니까요.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처음 본 자리에서 누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부탁했어요. 너무 참한 아가씨를 데려와서 내가 다 눈물이 나려 그러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난 시누이 노릇 같은 거 할 생각 하나도 없어. 우리 엄마도 참 순박하고 정 많은 분이니까 잘 좀 부탁해요. 정말 우리 엄마지만 너무너무 착하고 순한 분이세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한 후 전 정말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일상이 무척 피곤했지만 매일 주말마다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색다른 요리를 해주려고 했고요. 장인어른, 장모님께 연락도 자주 드리고 처가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꼬박꼬박 참석하여 성실한 사위 노릇을 했습니다. 처가에서도 그런 제가 아들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어머님은 집안에 전구를 간다든지 화장실이 막힌다든지 남자가 힘이 쓸 일이 생기면 저를 막 부르시곤 했어요. 아유, 집안에 남자가 있으면 뭐래. 자네 장인어른이란 양반은 그렇게 일머리가 없어서 평생을 남자가 공구통 들고 다니며 해줘야 하는 집안의 치닥거릴 그동안 여자 몸으로 나 혼자 다 했지 뭐야. 이렇게 자네가 사이로 들어와 아들 노릇도 해주고 한 집안의 남정네 역할을 톡톡히 해주니 내가 요새 정말 살맛이 나. 실은 내색 없이 장모님 댁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맡았던 이유는 장모님이 곧잘 저를 칭찬해 주신 것도 있었지만 집에서 혼자 계시는 엄마도 이런 상황이면 참 불편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더 신경 써서 일해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드시면 저를 불러 집까지 운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유서방, 지금 어딘가? 아니, 내가 다름이 아니라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운전을 좀 대신 해줄 수 있겠나? 이 시간에 대리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온 김에 나랑 우리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게. 급기야 아내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흔쾌히 보내주었는데 공항까지 가는 것도 데리러 오는 것도 전부 다 제 몫이어야 했습니다. 그때 좀 억울하기도 했어요. 난 직장 때문에 여행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여행비만 대준 데다가 아직 어린애를 저 혼자 저희 누나네 맡겨놓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신세라 너무도 피곤하고 누나에게도 참 미안하던 와중이었거든요. 그래도 전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잘하고 아내 배려하는 만큼 아내도 우리 엄마에게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 아내가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지켜보니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길 여잔 결혼을 하는 순간 내가 알던 여자친구가 아닌 딴 여자가 내 집에 들어와 사는 것 같다고들 하던데 그 말이 정말인 것처럼 아낸 연애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도 충격을 받고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았지만 쪼잔하게 그거 하나 가지고 말하기도 못하고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꼭 참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아이가 100일쯤 되어 저희 엄마가 떡이며 반찬이며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오신 날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무겁게 짐을 들고 오신 엄마를 아낸 처음에는 반색하며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아이,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아기 돌잔치도 아니고 아직 그저 100일인데. 들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어서 들어와 앉으세요. 아니다. 탈 컷만 딱딱 맞춰서 타면 여기까지 차들이 알아서 실어다 주는데 뭘.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참 마음씨도 착해서 여기 오는 내내 짐도 몇 번 거들어주고 했어. 아이, 엄마, 이런 무거운 거 들고 오시지 마시고 만약에 오시려거든 저를 부르세요. 아들 두고 못하러 남의 도움 받아. 고생도 고생이시고. 이리 와 앉으세요. 내 어깨랑 다리 주물러 드릴게. 저 근데 어머님, 거의 다 저녁 때 오셔가지고 이따가 다시 가실 때 너무 한밤중일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어? 오늘은 자고 가야지. 늦어서 집에 못 가. 내 이왕 올라온 김에 애기 보는 것도 도울 겸 며칠 있으려고 옷까지도 몇 개 챙겨왔는데. 맨날 밭에 나가서 일해야 한다고 며칠 오래도 안 오시더니 웬일이시래? 손주가 눈에 밟히긴 밟히시나 봐. 잘 생각하셨어요. 오늘 날도 어두운데 당연히 주무시고 가셔야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아들네 집에 오셔서 며칠 주무시고 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는 제 말을 듣더니 안색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아내가 저에게 타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난 어머님 다 좋은데 이렇게 가끔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오시면 좀 그래. 불쑥이라니. 아이, 그럼 어떻게 찾아오셔야 하는데?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좀 좋아? 그것도 며칠씩이나 있으실 거라고 하시면서. 아니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리 여기 집으로 이사 왔을 때 갑자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연락도 없이 오셔서 가구 배치며 정리하는 거며 다 우리가 하려던 거랑은 상관없이 바꿔버리셨던 거 기억 안 나? 그땐 왜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이야기 안 했는데. 아니 갑자기 그때 얘기를 왜 꺼내? 지금 누가 우리 엄마 아빠 얘기했어? 어머님 얘기하던 중이었잖아. 부모님은 양가 부모님이 똑같다고 이야기하려는 거야. 나는 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불쑥 연락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런 게 마냥 편하기만 한 줄 알아. 다 자식이니까 또 우리 부모님이니까 그저 잘해드려야지 하고 지내는 거지. 당신도 그렇게 노력하기로 나랑 결혼할 때부터 약속했잖아. 무슨 남자가 투정 하나 못 받아주고 꼭 하나하나 따져서 이겨야겠어? 지겨워. 나 거실에서 잘게. 애기 울면 자기가 들여다봐. 그렇게 삐져가지고 베개를 안고 거실로 나가버린 아내의 뒷모습이 어찌나 얄미워 보이던지요. 무슨 말만 하면 남자가 타령해. 자기가 하면 다 괜찮고 제가 하면 다 안 된대요. 게다가 엄마가 와 계신데 저렇게 밖에 나가서 자면서 싸운 티를 내면 엄마가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정말이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더 큰 소리가 나면 엄마가 주무시는 방에까지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엄마가 와 계신 지 사흘째. 그날은 이상하게 회사 일이 술술 풀리던 날이었습니다. 한 달을 공들여 영업을 했던 곳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예상치도 않던 금일봉을 받게 되었고 마침 잡혀있던 외근을 갖다 바로 퇴근해도 좋단 허락까지 받은 날이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와 계신데 늘 퇴근이 늦어 아쉬웠던 참인데 주머니에 두둑한 봉투와 함께 해가 중천에 떠있는 시간에 집에 갈 수 있게 되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자마자 외식을 하러 가자고 할까? 근교로 나들이를 갈까? 행복한 상상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막 뛰다시피 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는 거실에 앉아서 아기를 안고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화장실에서 방금 막 샤워를 마친 듯 젖은 머리에 수건을 감고 나오다 엄마를 보더니 마구 소리 지르는 겁니다. 어머, 어머님. 애기 있을 때 제발 TV 좀 보지 말라니까요. 애 정서에 TV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아니, 왜 이렇게 TV를 좋아하세요? 어머님 댁에 TV 없으세요? 보시려거든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다 세상에 애를 안고 떡을 드시면 어떡해 해요. 애 얼굴에 고명가루가 다 떨어졌잖아요. 애 인상 찌푸리고 있는 것 좀 봐. 애 이리 주세요. 엄마가 뭘 잡수시다가 애기 얼굴에 좀 흘렸는지 짜증에 짜증을 내며 애기를 획 뺏어드는데 너무 깜짝 놀라 전 한달음에 달려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 당신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어떻게... 방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너 하는 행동이 이게 뭐냐? 설마 나 없을 때 엄마한테 맨날 이런 식으로 대했어? 야, 왜들 그러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TV를 잠깐 보면서 떡 먹는다는 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라. 너 내가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이걸 그냥...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요? 어머님도 어머님이 잘못한 거라고 하시잖아. 일은 어쩌고 갑자기 들어와서 왜 난리야? 뭐? 너 말 다 했어? 아유, 그만들 해라. 애기 앞에서 싸우는 거 아니다. 둘 다 그만두지 못해? 엄마의 불호령에 그만두긴 했지만 전 아내의 말투며 행동이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없을 때마다 엄마에게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온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쩐지 하루 종일 운수가 좋고 기분이 좋았던 날은 아내와의 다툼으로 끝나버렸고 엄마는 외식도 나들이도 하지 못하시고 그날로 짐을 싸서 다시 시골집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전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했어요. 앞으로 엄마한테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대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 내 성격 알지? 난 똑같이 갚아줄 테니까. 정말 맹세코 어머님한테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니까? 아까 내가 잠깐 씻으러 다녀온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너무 놀라 나도 모르게 그런 거야. 아무리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그렇게 행동하면 당신은 좋겠어? 난 다른 건 못 참아도 우리 엄마 함부로 대하는 건 절대 못 참아. 나한테는 이혼까지 고려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제가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던 이혼이란 말을 들은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갑자기 엉엉 울면서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혼이라니.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나랑 애긴 어쩌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실 나 산후 우울증인 것 같아. 애기 낳고 나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져서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가 엄청 우울하다 그렇단 말이야. 산후 우울증이라니 제가 별 도리가 있겠습니까? 애 낳고 나서 걸핏하면 혼자서 애기 보느라 너무 힘들다. 너무 우울하다 징징거리는데 그날도 그래. 100번 이해해서 그렇다 치자. 이렇게 호되게 혼났고 또 용서를 구했으니 다신 안 그러겠지 싶어 이번 한 번만은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엄마에게도 전화를 걸어 서운하셨을 것 같은 마음을 달래드렸습니다. 엄마, 잘 내려가셨어요? 며칠 더 계시다 가면 좋았을걸. 아니다. 며느리 덕에 잘 먹고 잘 쉬다가 왔다. 손주 고놈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니까. 그나저나 니처랑 막 싸운 거 아니지? 내가 가서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냐? 에이, 아들 집에 엄마가 오는데
불편한 게 뭐가 있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주 싹싹 빌었어. 엄마한테도 죄송하고 앞으로도 잘하겠대. 앞으로도 자주 와서 계시다 가세요. 난 회사 때문에 자주 가기 힘드니까. 나도 시간 될 때마다 내려가 보도록 노력할게. 그래, 그래. 네가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 바쁠 텐데 얼른 끊어. 그렇게 저는 아내의 두 얼굴을 보았지만 유야무야 그 일을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려 했고 그게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진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연거푸 승진을 했고 때문에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누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회의 중이라 받지 못했는데 연신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의를 마치자마자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어. 엄마가 돌아가셨대. 뭐라고?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다고 하셨었는데 목소리가 좀 어둡긴 하셨지만 어디가 아프셨던 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고 돌아가셨다니요. 너무도 큰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자 누나가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방금 연락받았어. 일단 보호자가 없어서 시신을 병원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집에 누워 계신데 어떻게 하니 우리 엄마. 불쌍한 엄마. 얼른 와 당장. 그 길로 어떻게 엄마가 계신 시골집까지 도착했는지 지금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 보니 누나와 이모의 곡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는 달이 겨우 들어 방 안으로 들어서니 엄마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잠이 들거나 해서 눈을 감고 계신 것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엄마를 부르짖으며 다가가 손을 잡았는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게 맞구나 뼈저리게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얼굴이며 손을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울고 있었더니 이모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가 단단히 독감에 걸리신 모양이야. 이 추운 날에 못 타러 버스며 지하철을 타고 가서 찬바람을 잔뜩 맞고 와서는 나이가 들면 이렇게 감기 하나로도 큰 화를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일렀는데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보다. 서울이요? 아니, 서울에 오셨으면 연락을 하셨을 텐데 저희 집에도 안 오셨어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손주가 이제 엄마 젖보단 밥을 더 많이 먹는다고 이것저것 반찬거리 갖다 준다고 밭에서 얼마나 많이 따가지고 들고 갔는데 거기다 너랑 네 처가 지난번 명절 때 와서 잘 먹었다고 물김치까지 담궈서 한 통 들고 갔었어. 이상하다. 아니, 근데 왜 집에는 안 들르시고?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분명 빈손으로 들어왔길래 내가 그래 그 무거운 걸 잔뜩 지고 갔음. 며칠 며느리 밥이라도 얻어먹고 오지. 왜 그날로 돌아왔어 하니까 그냥 내 집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 하면서 며느리가 반찬 받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나중에 또 갖다 줄란다고 했었어. 여러분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분명 엄마는 그날 반찬이며 이것저것 양손 무겁게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이모한텐 저희 집에 들러 제 아내도 만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 엄마 반찬이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의문을 가득 품고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란한 마음을 달래러 담배를 한 대 피우러 나갔더니 절친하게 지내는 이웃 형님이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와이프한테 들었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중이었다고. 가봐야지 하면서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고
와이프 통해서 조의금만 보냈네. 미안해. 미안하긴요. 너무 멀어서 소식 전하기도 죄송했습니다. 덕분에 잘 보내드리고 왔어요. 안 그래도 심란할 것 같아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할 말이 좀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시간 있으면 잠깐 요 앞에 호프 가서 맥주나 한잔 할까? 그렇게 형님의 손에 이끌려간 호프집에서 머뭇머뭇거리며 형님이 쉽게 말을 잇지 못하다가 꺼낸 이야기는 너무도 경악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요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집에 오셨다 가신 거 알고 있어? 네?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다고요?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사실 저도 그게 이상한 게 분명 저희 집에 오신다고 올라오셨던 것 같은데 막상 집엔 안 오셨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다가 그렇게 지독한 독감에 걸리셨는지 저도 참 의문입니다.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그날 집에 오신 게 맞아. 근데 자기 와이프가 문을 안 열어준 것 같더라고. 네?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야. 우리 와이프도 평소에 우리 엄마한테 막 효도하고 그런 며느리가 아닌데도 자기 와이프 얘기하면서 막 혀를 내두르더라. 그날 사실은 우리 와이프가 자기네 집에 놀러 가서 둘이 차를 한잔하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자기 와이프가 나가더니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야. 얼마나 차갑게 문 밖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든지 무슨 잡상인이 온 줄 알았대. 문을 안 열어줘도 계속 배를 누르니까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다시 달려가서 오실 거면 미리 말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손님이 있어서 안 되니까 그냥 가세요 하면서 또 문전박대를 하더래. 너무 냉정하게 말하면서 문을 죽어도 안 열어주길래 우리 와이프도 놀라서 누구냐.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난 이만 가겠다고 했는데도 아유 괜찮다고 저러다 그냥 갈 거라고 해서 그냥 눌러 앉아 있었는데 와이프가 조문을 가서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찾아온 게 자기네 시어머니인데 연락도 안 하고 왔다고 문전박대를 한 것 같다는 거야. 그게, 그게 다 사실입니까? 그래.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나도 같은 아들 입장에서 도무지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밖에서 추위를 떨다 독감에 단단히 걸리신 게 아니겠어? 우리 와이프도 영 찝찝해해. 그날 괜히 그 집에 놀러 가서는. 나도 이 얘기 할까 말까 며칠을 망설였는데 이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살다 죽으면 자네나 어머님이나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 나도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어쩐지 엄마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넌지시 이사를 가자고 막 꾸셨었거든요. 우리 이사 갈까? 갑자기 무슨 이사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해서 자기 너무 싱숭생숭해 보이는데 새로운 곳으로 이사도 좀 하고 나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무슨 기분 전환 삼아 이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안 그래도 엄마 집 정리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복잡해 죽겠구만.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뒤에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해놓고 그 모든 걸 은폐하고자 뻔뻔하게 이사 이야기까지 꺼내다니. 그런 여자와 여지껏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살았다니 너무도 소름이 끼치고 제 자신마저 마구 돌로 내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처참하게 세상을 등진 엄마의 한을 갚기 전엔 저는 죽을 수조차 없습니다. 내 엄마를 그렇게 만든 여자에겐 더 이상 마음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전 아내에게 미친 복수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전 아내가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시절에 했던 짓을 똑같이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즈음에 아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네이버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는 지역 입주민들끼리 정보 공유를 하고자 만든 카페인데 백날 첫날 거기 들어가 남의 글 읽는 게 하루의 큰 낙인 것 같더라고요. 전 익명으로 그 카페에 가입을 해서 아내에 대한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폭로글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잠재적 살인마가 살고 있습니다. 전 그 사람이 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너무도 추웠던 그날, 기억하십니까? 그 엄동설 안에 그 여잔 본인의 시어머니가 찾아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를 먹이겠다고 장장 4시간을 걸려 무거운 반찬을 양손 가득 들고 온 것이 무색하게 동네 주민에겐 따뜻한 차례 대접하고 심지어 집안에서 희희낙낙하고 있으면서도 시어머니에겐 끝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70대의 나이에 그 추운 날씨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갔다 몸 한번 따뜻하게 녹이지 못하고 잡상인 마냥 들고 간 짐을 문 앞에 내려놓고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가야 하는 몸과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결국 그 시어머니는 지독한 병에 걸려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건 잠재적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악독한 여자와 이웃을 하고 싶습니까? 주말 아내 옆에서 태연하게 TV를 보는 척하다가 아내가 또 그 네이버 카페를 들여다보는 것 같길래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또 그 카페 들여다보는 거야? 아, 거기 무슨 재미있는 얘기 있던데. 혹시 봤어? 응? 무슨 얘기? 아, 요새 너무 정신이 없어서 통 못 들어가 봤잖아. 뭔데? 뭔데?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한번 봐봐. 얼마나 여자가 악독하고 지독한지. 보기만 해도 내가 다 치가 떨리더라. 한번 읽어봐. 아내의 면전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더니 아낸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 게시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금방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당신도 이거 다 읽었어? 다 읽었지. 꼭 우리 집 얘기 같기도 해. 1월 17일이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날 그쯤이잖아. 설마 당신은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아니야.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었대? 글쎄, 나야 모르지. 낮 시간에 맨날 회사에 있으니까. 거기 댓글도 한번 봐봐. 되게 재밌다? 내가 읽어줄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남겼어. 천하의 나쁜 년. 왜 그렇고 산대요? 당장 이혼 강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남겼어. 저 그 여자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렇게 시어머니 욕을 하고 다닌대요. 들어오면 시어머닌 착하고 순하고 도리어 그 여자가 못된 며느리 같던데.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 나머지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확 낚아채 뺏어버렸습니다. 뭘 이런 걸 기분 나쁘게 읽고 앉아있어. 그만 봐. 정말 별일이 다 있다. 왜 자기가 흥분하고 그래? 생각나는 사람이라도 있어? 아까부터 이상하다. 자꾸 저 글이 왜 내 얘기인 것처럼 자꾸 얘기해? 내가 그랬나? 미안. 나도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 그래서 그런가 봐. 당장 그 자리에서 아내를 추궁하고 엄마를 돌아가시게 한 그 범인이 아내란 자백을 받아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복수는 시작도 해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단단히 벌해준 이후에 이 모든 사실을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 아내에게 통보했습니다. 엄마에 관해서 정리할 것도 있고 며칠 우리 이모 우리 집에 와 있으라고 할게.
괜찮지? 이모님을 우리 집에? 이모랑 우리 엄마랑 진짜 똑같이 생겼잖아. 이모라도 곁에 두고 보면 내 허전한 마음이 달래질까 싶어서 그래. 아, 그리고 내가 말했나? 엄마 혼자 나랑 누나 키우면서 돈을 벌어야 할 때가 많아서 이모 집에 자주 맡겼다고. 이모도 우리 엄마나 다름없어. 내가 의지하면서 컸지.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런가 이젠 이모가 엄마처럼 느껴져. 당신도 그렇게 하고 좀 더 잘 대해드렸으면 좋겠어. 알겠어. 본인이 한 짓이 있어서 그런지 아낸 떨떠름하지만 순순히 대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모를 집으로 모셔서 아내에게 미친 씹살이 시키게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천사표 시어머니였는지 깨달을 수 있게 말입니다. 이모는 처음에는 난 그런 짓 절대 못한다고 손살을 치셨지만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초지종을 설명드리자 내 인연의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임원 오자마자 이방저방을 돌아다니며 참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온 김에 너네 집 살림 좀 점검을 해야겠다. 우리 언니 순해서 아닌 걸 봐도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성격인데 나는 딱 그 반대야. 우리 귀한 조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낱낱이 보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고쳐줄 터이니 애미야, 너나 따라와봐라. 네? 아, 이모님, 그래도 이렇게 남의 살림을 막 함부로 뒤지시면 뭐? 남의 살림? 너 우리 언니? 아니 네 시어머니한테도 그따위 말버릇을 썼냐? 남이냐니? 나도 엄연히 내 조카와 피를 나눈 아니 그보다 더한 정을 나눈 사이인데 어디서 남 취급하면서 말대꾸를 해? 조용히 하고 따라와. 먼저 이모님이 향한 곳은 세탁실이었습니다. 네 남편 정장 바지를 왜 저렇게 모아뒀니? 설마 세탁소에 맡기니? 그럼요. 정장 바지를 그럼 어디다 맡겨요? 얘는 살림한다는 애가 왜 이렇게 게으르고 해퍼? 그것도 맨날 맡기면 돈이 다 얼마야? 살림 못하는 여편네들이나 세탁소에 옷 맡기지. 저런 정장 바지는 올 샴푸로 손빨래해서 탁탁 털어놓으면 다림질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게 다 정성이고 살림 아끼는 방법인데 게으른 거지. 게으른 거다. 얘 그리고 큰 들통 하나 있으면 가져와 봐라. 네? 그건 왜? 가져와 보라면 가져와 봐. 여기 속옷들 다 한번 삶는 게 좋겠다. 와이셔츠는 여기 목 뒤에 누렇게 변하기 쉬우니까 손으로 꼭 비벼 빨고. 원체 살림 간섭을 받는 걸 싫어하는 아내라 우리 엄마가 반찬만 싸와도 질색하던 여자가 이렇게 빨랫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니 금세 진절머리 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윽고 아내가 차려낸 밥상을 두고 이모는 꼬박 3시간에 걸쳐 식사를 하며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이건 짜고 이건 달고 넌 무슨 애가 온갖 음식에 다 조미료 범벅이니? 입맛 버려서 못 먹겠다. 너희 시어머니가 해다 준 반찬 좀 꺼내와라. 어머님이 주신 반찬이요? 벌써 다 먹고 없는데. 요즘 애들은 정말 웃기는구나. 갖다 주면 그렇게 질색팔색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들락거리는 건 싫어하면서 받아먹는 거 또 받아서 금세 다 처먹네. 그렇게 이모는 일주일을 꼬박 집에서 머물며 아내를 달달달달 볶았습니다. 이모님 대체 집에 언제 가셔? 잔소리가 보통 잔소리가 아니셔. 나 일주일 새에 3kg나 빠졌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얼른 가시라고 해. 이 추운 겨울에 어딜 가시라고 해. 너 설마 우리 이모도 엄마처럼 독감이라도 걸리게 잘못되길 바라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가시라고 할게. 아, 그나저나 다음 주에 시간 있어? 왜? 회사에서 온천 여행권을 줬는데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다 같이 갈까 해서. 어머, 아, 정말? 아, 당신이 웬일이야? 너무 좋지. 이모 와서 당신도 며칠 고생했잖아. 가서 푹 쉬다가 오자. 그렇게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룻밤만 머물고 오기로 했기에 아이는 잠깐 누나네 맡기고 이른 아침 일찍 출발을 했죠. 여전히 장인어른과 장모는 제가 무슨 본인들 아들이라도 된 듯 하대하고 막 부려먹더라고요. 운전도 제가 하고 식당에서 고기를 굽는 것도 제가. 또 얼마나 신나서 하하호 거리던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녁에 할 마지막 복수를 위해서요. 저녁이 되고 저희는 술 한 잔씩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저 밖에 날씨가 오늘 영하 10도랍니다. 여기가 산속이고 한밤중이고 해서 더 춥다네요. 아유, 그래? 그래도 추워서 그런지 더 운치가 있어 보이는구만. 자네 덕분에 오늘 좋은 구경했어? 고맙네. 아직 고마워하긴 이르십니다. 드릴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뭔데? 나 너무 기대되네. 이 TV를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TV를 틀어 제 휴대전화를 연결해서 동영상 하나 재생시켰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아낸 제가 무슨 감동적인 영상 편지라도 준비했을까봐 잔뜩 기대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나 화면에서 나오는 장면은 가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애타게 연신 문을 두드리는 엄마의 생전 마지막 모습과 아내의 싸가지 없고 무례한 대답들이 담긴 영상이었던 겁니다. 얘야, 나 왔다. 문 좀 열어다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정말 지긋지긋해. 아이고, 내 정신이야. 출발하면서 연락한다는 걸 깜빡했구나. 내가 반찬을 좀 쌓았는데 이것만이라도 들여다 놓고 가게 해다오. 오실 거면 미리 말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오늘 안 되니까 가세요. 그럼 내 이거 문 앞에 두고 갈게. 너도 먹고 아범이랑 아가도 꼭 챙겨주라. 다음에 연락하고 오마. 힘없이 이어지는 엄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터폰을 끊어버렸던 아내는 한 두어 시간쯤 지나자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와 신경질적으로 엄마가 두고 간 반찬들을 보자기 통째로 봉투에 다 쑤셔 넣어버리더라고요. 이딴 걸 누구 먹으라고 자꾸 가져오는 거야?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일이야, 일. 네, 저희 아파트가 신식이라 현관 인터폰에서 벌어진 일들은 모두 녹화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아낸 그걸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저 영상을 보고 너무도 충격을 받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참을 수가 없었죠. 자, 다들 잘 보셨나요? 이게 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이 여자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 도장도 찍을 생각입니다. 여기 이 영상이 증거입니다. 알아보니까 저희 엄마를 돌아가시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까진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재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요. 이 사실을 이미 동네 입주민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일 뿐이에요. 전 이 여자의 실체를 만천하에 까발릴 것이에요. 아이도 제가 데려갈 겁니다. 어차피 교도소에 갈 테니 제가 키우겠습니다. 평생 아이를 볼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님이 항상 연락을 안 하고 오시니까 내 딸엔 정말 단호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 이 미친 여자야. 네 그 행동의 결과로 우리 엄마가 죽었어. 그런데 미안해? 그 말 한마디면 다인 줄 알아? 내가 정말 면목이 없고 할 말이 없네. 내가 대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겠네. 한 번만,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용서요? 네, 용서받을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하죠. 아버님이 해주신다면요. 그래, 내 뭐든지 하겠네. 그게 뭔가?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내일 저녁까지 그대로 추위를 견뎌보세요. 그러면 내 장인어른의 사과가 진심인 줄 알고 그 사과 받을게요. 자네 지금 미쳤나? 방금 자기 입으로 영하 10도니 어쩌니 그 말을 했잖아. 이 연세에 그런 찬바람 맞으시면 큰일 나. 네, 맞아요. 그렇게 저희 엄마도 똑같이 아들 집 앞에까지 오셔서 따뜻한 방에 잠시도 몸을 녹이지 못하시고 그냥 그렇게 벌벌 떨면서 돌아다니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장인어른은 못 하시겠습니까? 하겠네. 아니, 내가 하겠네. 내 딸만 용서해줘. 장인어른은 그 길로 나가 보란 듯이 저희를 보며 서서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오열을 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빠! 아빠 들어와. 차라리 여보, 내가 나가서 서 있을게. 내가 다 잘못했어. 이 날씨에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너도 네 부모님이 저렇게 추운 날씨에 떨고 계시니까 마음이 아프냐? 그럼 너도 나가서 옆에 같이 서 있던지. 자네 아무리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사람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어떻게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외딴 데 데려와 폐악을 부려? 그 두 모녀의 하는 말을 보니 정신 차리긴 정말 글렀더라고요. 전 그 길로 그냥 서울로 혼자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버님이 밤새 거기에 서 계셨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전 알지 못합니다. 올라와서 그 길로 전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내에게 이혼장도 서류로 보내고 고소도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거나 그럴 건 없지만 저희 엄마에게 간상해죄, 남편인 저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고 그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와 아이를 키울 것에 대한 양육비 등등을 청구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아내 보란 듯이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질투하고 떼내고 싶었던 그 여자, 같은 회사에 다니던 그 여자와 연락이 다 만났고 마침 그녀도 남편과 이혼한 처지여서 저희는 애들을 데리고 자주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아이들과 함께 넷이 데이트를 하면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그걸로 바꾸거나 합니다. 그걸 훔쳐보며 얼마나 아내는 배가 아프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할까요? 한순간의 실수로 저를 빼앗긴 것을 모자라 아이까지 그렇게 질투하던 여자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사실 저와 엄마 사이에는 정말 서글픈 추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결 군고구마 장사를 하실 때가 있었는데 엄만 절대 리어카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추운 데서 혼자 서 계시는 엄마를 혼자 둘 수가 절대 없었습니다. 늘 학교가 끝나면 엄마 앞에 서서 고구마 사세요, 군고구마 사세요 하며 엄마 곁을 지켰고 그런 저를 엄마는 무척 안쓰러워 하시면서도 너무도 고맙고 든든해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추운 날은 발에 동동 구르면서
고작 뜨거운 고구마 하나만을 꺼내 그마저도 반을 갈라 호호불어 나눠 먹는데 그때 잠깐 몸에 퍼지던 온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엄마는 온기를 나눠주시려고 제 손을 잡고 쉴 새 없이 부벼주시는데 그런 엄마의 손이 어찌나 거칠고 추위에 부르터 있던지 지금도 그 손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그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그날도 엄마의 손을 잡았는데 어찌나 추위에 떠셨는지 손이 다 부르터 있더라고요. 생전에 이 손에 고급 크림이라도 한번 발라드릴 걸. 추울 때 끼고 다니시라고 따뜻한 가죽 장갑 몇 켤레 사드릴 걸. 그보다 언제 어디서건 아들의 온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자주 잡아드릴 걸. 엄마의 손은 저에게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게 된 이유를 소상히 알게 되고 또 두 눈으로까지 확인하게 되니 정말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내에게 복수를 하긴 했지만 전 시원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수를 해도 엄만 다시 살아 돌아오실 수 없을 테니까요. 다 제 불찰이고 제가 모자란 탓이었단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엄마가 그런 꼴을 당하고 계셨던 걸 그냥 눈 감고 지나갔던 죄. 조금 더 제가 발벗고 나서 효도를 하지 못했던 죄 말입니다. 전 회사를 관두고 고향에 내려와 작은 치킨집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엄마에게 지은 죄는 언젠가 다음 생애에서 제가 엄마의 부모로 태어나 갚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경기도 파주에 사는 61세 정간문이라 합니다. 슬하에 딸 3명을 두고 있고 올해 정년퇴직을 하여 현재는 아내와 이것저것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딸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배움이 짧아 글이 다소 두서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젊었을 적 뺑소니 교통사고로 당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두 다리에 감각이 없었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요. 전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30살 남자였습니다. 겨우 30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회사에서 승진을 하려던 참이었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도 만났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날 한시 불의의 사고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만 박히게 되니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실질적인 위로를 건네주지도 않았고요. 전 그런 동정 어린 눈길을 받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저 저는 하루하루 술로 연명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조금이나마 비참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고 그러면 이게 모두 꿈인 것 같은 착각에도 빠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술이 깨면 모든 게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에선 이 상태로 살고 싶지 않으니 차라리 사고를 한 번 더 당해서라도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만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왜 왔습니까? 그 당시 그 여잔 저희 동네 슈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아가씨였어요. 다리가 아프기 전엔 항상 간식거리를 사러 그 슈퍼에 들리곤 했는데 바깥 출입을 안 하기 시작한 이후론 그 슈퍼에 가지 않아 한동안 보지 못했던 아가씨였습니다. 전 누군가 들어왔다는 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 휠체어 탄 모습에 놀란 건지 아가씨는 조금 놀라더군요. 전 곧바로 세차게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때 그 아가씨가 닫으려는 문을 막더니 말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그 아가씨는 갑자기 그렇게 말하곤 총총 사라졌어요. 전 순간 황당했습니다. 왜 주말마다 온다는 거지?
하지만 넘겨버렸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겼거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정말 그 아가씨가 주말이 되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전 여기까지 온 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필요한 걸 말했고 그 아가씨는 쌀포대까지 짊어지며 집에 와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이 아가씨가 왜 날 위해 이런 일까지 하나 궁금하기도 했고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싶어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여동생은 그런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아가씨 오빠한테 마음 있는 거잖아. 쓸데없는 소리 마. 멀쩡한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을 왜 좋아하겠어? 마음이 없는데 우리 집 문지방이 닳도록 이렇게 드나든다고? 오빠 눈치 없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동생의 말은 그야말로 헛개비 같은 말이라 생각했지만 그 말이 어느새 사실로 드러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가씨가 어느 날 꽃을 한가득 사오더니 꽃병이 있냐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집에 없다 하자 갑자기 유리병이라도 달라 하더군요. 그걸 건네주니 꽃을 꽂아 텔레비전 옆에 놓더라고요. 이 꽃 보면서 가끔 제 생각하세요. 네? 저 가볼게요. 아가씨는 그렇게 말하곤 얼굴을 붉히며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몸이 굳었어요. 이 아가씨가 왜 나한테 이러지 싶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꽃을 보면 그 아가씨가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그 아가씨가 올 주말이 기다려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전 그 아가씨가 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휠체어를 끌고 아가씨 보기 위해 그 슈퍼에 갔습니다. 그 아가씨는 예쁜 헤어밴드를 하고 그날 들어온 자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가씨가 저를 먼저 발견하고 기척을 내었어요. 아가씨와 눈이 마주친 저는 괜스레 민망하고 멋쩍어서 뒤통수만 벅벅 긁었습니다. 뭐 사러 오셨어요? 아니, 뭐 그냥 제가 우물쭈물하자 아가씨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 그냥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일단 질렀어요. 오늘 뭐 합니까? 네? 아가씨가 놀라묻자 전 무뚝뚝한 말로 다급히 내뱉었습니다. 밥이나 한 끼예요. 저녁 9시. 요 앞 가로등에서 만나요. 아가씨에게 무슨 거절이라도 당할까 무서워서 전 휠체어를 끌고 빠르게 사라져버렸어요. 전 그날 저녁 9시가 될 때까지 전전긍긍하며 9시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지 않는 척 하려 했지만 마음은 초조했는지 입안은 바싹바싹 타들어갔고 밥알도 씹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9시가 되기 30분 전 전 가로등 앞에 미리 나가 그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9시가 넘어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웠던 걸까? 역시 내 착각이었던 걸까? 그래, 휠체어 탄 남자에게 무슨 호감을 느꼈겠어. 이런 나한테. 순간 밀려오는 자괴감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어요. 좌절감과 우울감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전 급격히 휠체어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그녀는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급히 달려와서 거친 손길로 제 휠체어를 붙잡았습니다. 저 일이 늦게 끝나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느라.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본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곱고 예뻤습니다. 분홍빛 셔츠에 곱게 차려입은 청치마와 발그레한 볼은 정말이지 텔레비전에서 막 튀어나온 연예인 같았어요. 그렇게 그녀와 만난 저는 헛기침을 하며 그녀에게 밥을 먹었냐 물었고 우린 근처 작은 식당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그녀의 이름이 순이이고 고향은 전주였다는 거,
여기 서울에 온 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울 말이 많이 늘었다는 거. 하지만 여전히 서울은 어색하다는 거. 엄마는 시골로 내려가고 자기가 이제 슈퍼를 물려받을 거라는 거. 그리고 휠체어 타기 전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와 같은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자연스레 제 얘기를 하게 되었지요. 갑자기 어느 날 뺑소니 사고를 당해 두 다리가 이 모양이 되었고 지금은 직장을 잃고 집에 있단 이야기까지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와 있으면 술술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순이와 몇 번의 외출을 했고 섬세하게 저를 배려하는 순이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제게 와준 것 자체가 너무 행운이란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저의 변화에 그 누구보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이 덕분에 저는 점점 조금씩 사라졌던 웃음도 되찾았어요. 그리고 전 순이가 좋아하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휠체어를 탄 채 순이에게 결혼해달라는 고백을 했죠. 이런 모자르고 멋없는 나라도 괜찮다면 평생 함께하자고요. 그래 주겠냐고요. 순인 진주 같은 눈물방울이 맺힌 눈으로 멋없는 남자의 고백을 받아주었어요. 전 순이 덕분에 일어났고 새로운 꿈도 가지게 되었죠. 놀랍게도 이건 아내가 먼저 제안해 준 것이었어요. 여보, 당신 늘 사업하고 싶어 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한 회사를 운영해 보는 게 어때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회사? 네,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 용품들 중에서 불편함 느꼈던 건 당신이 직접 만들거나 개조해 쓸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몸 불편한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내가 말한 건 저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 다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이 모두 평등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리한 물품들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듣자마자 저는 강한 이끌림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잘해내고 싶었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회사 운영이 쉽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하고 싶다 해도 한 번도 사업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선 뭐든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내가 옆에서 딱 붙어 실무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제 꿈을 지지해주자 점차 자신감도 늘어났어요. 저는 그 응원에 힘입어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누구보다 저를 믿어주었고 직원들과 저를 살려준 제 아내에게 보답하려는 마음에서 더욱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정말 성실히 일했던 게 보답을 받았던 걸까요? 다행히 사업은 순탄히 잘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우린 토끼 같은 두 딸도 낳았습니다. 딸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가장이 되었다는 생각에 저는 더 열심히 일했지요. 제 딸들은 아내를 닮아 둘 다 참 착했습니다. 특히 둘째 딸, 윤영이는 순이를 많이 닮았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자신이 대신 해주려 했고 작은 부분이라도 아빠를 많이 배려해 주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조금만 아파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조그마한 손으로 제 다리를 꼼꼼히 주물러 주었고 아빠, 오늘은 안 아파? 하고 물어봐 주곤 했지요. 회사에서 일에 지쳐 들어오면 꼭 아빠를 위해 안마도 해주고 머리도 씻겨주며 순이가 하던 일을 대신 해주곤 했습니다. 사춘기여서 아빠를 싫어하고 부끄러울 법도 한데 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아빠를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일부러 저를 소개해주기도 하였지요. 우리 아빤 아빠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너무 멋진 사람이야. 하고 말해주었어요. 운동회나 학부모 상담 때도 일부러 제가 아닌 아내를 보내곤 했는데
윤영이는 꼭 그때마다 저를 오게 했어요. 주변에선 저를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나름대로 어깨가 또 으쓱했어요. 전 그런 어린 딸이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대놓고 그런 고백을 하진 못했지만 내심 참 이런 딸을 갖게 해준 신에게 감사했지요. 신이 내 다리를 앗아갔다면 그 대신 너무나 따뜻한 가정을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윤영인 딸이지만 정말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자꾸 딸 자랑하게 되어 민망하고 쑥스럽지만 정말 제게는 천사 같은 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애 절벽까지 떨어져서 죽음을 선택하려 했던 제게 다가온 이 가정은 축복 그 이상이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흐르자 마냥 어릴 줄 알았던 딸아이도 어느 날 아빠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한 사람을 데려오더군요. 아직도 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아빠, 내가 세상에서 아빠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남자친구야.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윤준배라고 합니다. 아이, 그래. 네가 준배구나. 얘기 많이 들었다. 윤영이가 데려온 그 친구는 키도 컸고 첫인상도 좋은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른에게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부침성 있는 게 싹싹한 것 같았고요. 제 아내는 내심 그 친구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불출인지라 괜히 딸을 뺏긴 기분이 들어 조금은 섭섭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윤영아, 너 정말 그 남자가 좋으냐? 제가 물어보면 윤영인 마치 어렸을 적 소녀가 된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 나 그 사람이 정말 좋아요. 나한테는 정말 아빠 같은 사람이야. 한없이 다정하고 한없이 자상하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참 편해. 그때 저는 딸아이가 얼마나 진심인지 깨달았고 이왕 만난다면 준배란 친구가 제 딸을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허나 그때 딸아이 나이가 겨우 23이었으니 사실상 결혼을 생각하기엔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저 앞으로 만날 남자친구들 중 한 명 정도라 여겼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윤영이는 제게 그 남자친구를 소개한 이후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고백해 왔어요. 저도 아내도 다분히 놀라고 말았어요. 뭐? 결혼을 한다고? 윤영아, 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해야 할 나이에 무슨 결혼이니? 그래, 윤영아. 아직 너 나이가 일러. 아빠 세대에서나 그렇게 일찍 결혼하는 거지. 요즘은 다들 결혼도 30 넘어 하더라. 너도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해야지. 어떻게 첫 남자와 결혼하려 해. 거의 다 23밖에 되지 않은 나이인데 지금 결혼하면 청춘은 날아가 버리는 거야. 아니야, 아빠. 결혼에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왕 하게 될 거라면 얼른 합쳐서 함께 살고 싶어. 무엇보다 난 이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안정되고 행복해. 난 이 사람한테 확신이 있어.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맞이하고 싶어. 딸아이는 제게 미래를 맞이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며 몇 날 며칠 저를 설득했어요. 사실 딸아이가 내뱉은 말은 제가 순이에게 느꼈던 감정과 같았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제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산책을 할 때마다 그녀가 손수 제 발을 씻겨줄 때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순이의 미래 속에 내가 있었으면, 나의 미래 속에 순이가 있었으면 바래왔어요. 딸아이도 지금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딸아이의 눈에서 뜨거운 진심을 보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는지 전 이내 허락했지요. 그래, 윤영아. 너만 좋다면 아빠도 좋아. 네가 믿는다면 아빠도 믿을 수 있어. 대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아빠가 바라는 건 그뿐이니까. 고마워, 아빠.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그리고 제게 허락을 받자 윤영이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딸아이는 정말 설레 보였어요. 가끔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활짝 웃었고 저는 그런 딸아이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예비사위 역시 제게 깍듯했고 정말 윤영이를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로 저를 안심시켰고요. 그러다 보니 제 걱정도 자연스레 사그라들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영이가 상견례 날짜로 언제가 좋겠냐며 물어왔습니다. 결혼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이 저와 딸을 갈라놓게 할 운명의 날이 될지 몰랐습니다. 처음 가는 상견례 자리라 어쩐지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괜스레 머리도 매만지게 되고 아내에게 옷 입은 거 괜찮냐 몇 번을 물었지요. 그 후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정갈한 한식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서로 날씨 얘기를 하고 안부를 묻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윤영이의 시부모님 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의를 가진 분들 같았고 경우도 있으신 분들 같았어요.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갈 무렵 내내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던 사돈이 입술을 뗀 것입니다. 근데 직원분들이 장애인이신 회사를 운영하신다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 중 대부분은 장애인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결혼식에 오시는 거겠죠? 저도 모르게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와서는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의 날선 말투에 순간 상견례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돈은 제 눈치를 보더니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식이 좋은 자리고 애들 앞날 축하해주는 자리이다 보니 하객석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건 보기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순간 제 손이 꽉 쥐어졌어요. 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향한 불편한 시선까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이 회사를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고생했던 제 직원들을 모욕하는 건 결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해주는 동료였고 친구였고 제 가족과 다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결혼식은 우리 애들 꿀의 미래를 축복하는 자리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오면 어디 결혼식장 공기가 탁해지기라도 한답니까? 여보, 그게 아니고요. 결혼식장에 장애인들 있는 것 자체가 보기에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도 찍어야 하고 결혼식은 저희에게도 우리 아들한테도 평생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외눈박이며 절름발이들 벙어리들 다 껴있는 결혼식은 생각만으로 너무 불쾌해요.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직원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려하시죠. 제 직원들 다들 불의의 사고로 당하거나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인 것뿐입니다. 단지 몸이 불편한 것뿐이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사람으로 대하셔야죠. 함부로 뭘 한다고 제 직원들을 비하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런 집에 제 딸 보낼 수 없겠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시죠. 참. 여보, 진정해요. 옆에서 아내가 저를 말렸지만 이미 한번 밖으로 튀어나온 분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뱉은 말은 가시처럼 제 가슴속 상처를 하나하나 후비는 것 같았어요. 장애인을 향한 혐오와 비하, 모욕적인 발언들은 이미 저도 당할 만큼 당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제 말에도 그 사람들은 기가 차다는 듯 웃더니 이어지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아니, 이런 무슨 경우 없는 게 다 있어? 이봐요. 절름발이 있는 집안에 시집 보냈으면 그것만으로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뭔데 당신은 결혼을 깬다마다 난리예요. 기가 막혀. 결혼을 깨도 내가 깹니다. 저 같은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것도 감사하게 여기란 사돈의 말은 너무도 충격적인 동시에 결혼시켜선 안 된다는 다짐을 더 굳히게 만들어주더군요. 전 어쩔 줄 몰라 하는 딸아이의 손목을 잡고 나왔고 아내도 덩달아 저를 따라 나왔지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며칠을 엉엉 울기만 했고 사위가 될 줄 알았던 딸의 남자친구는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며 매일 빌고 애걸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께서 그날 실혼하신 거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직 분이 안 풀렸겠지만 이제 와서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윤영이와 저 대학교 때 만나 서로에게 너무나 의지했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아버님께서도 어머님께 많이 의지하셨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 아실 거라 믿어요. 저 도저히 윤영이를 놓을 수가 없어요. 제 진심 믿어주세요, 아버님. 급기야 윤영의 남자친구 눈에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결국 그의 요점은 결혼을 허락해달란 이야기였어요. 자네 어머님,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자네가 여기 온 거 어머님은 알고 계신가? 그건, 그러면 내 대답은 같네. 그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장애인들 들리지 말란 생각도 그대로일 것이 테고요. 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색안경으로 보는 편협한 사람들을 전 이미 사업을 하며 인생을 살며 숱하게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평등을 말하면서도 정작 장애인이 오면 불편해했고 자신과 그들의 삶을 철저히 나누었습니다. 그런 뼛속까지 위선적인 사람들 덕분에 저와 같은 장애인들은 때때로 원치 않는 상처를 받기도 했고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난 자네가 돈이 없었어도 직장이 없었어도 괜찮아. 하지만 자네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용납할 수 없네. 돌아가 주게. 딸아이 남자친구는 마지막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빗길에 뒤돌아섰고 아내도 그 사람들 인성을 받던지라 무슨 말을 쉽사리 꺼내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어댔어요. 이 상태가 며칠이 지속되다 보니 딸아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정말 안 돼요? 그 사람 부모랑 인연 끊고 살겠대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윤영아, 부모 자식이 인연 끊는 게 무슨 쉬운 일인지 아니? 결혼은 집안끼리 약속이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집안에서 너를 어떻게 대할진 뻔해. 아비로서 절대 허락할 수 없어. 너야말로 저런 행각을 보고도 그 집에 시집을 가겠다는 거냐? 아빠, 그래요. 저분들 말 옳지 않아요. 하지만 오빠와 결혼하는 거지 저 집안에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은 안 돼. 아빠. 딸은 울먹였습니다. 전 너무나 강경했고 딸도 그런 제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딸은 몇 날 며칠 제 방문 앞에 대고 애걸했어요. 죽어도 못 헤어져요.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아빠,
나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 사람 놓칠 수가 없어. 아빠가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아빠, 제발 문 좀 열어봐. 아빠. 하지만 전 끝내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급기야 부모와의 인연을 끊든지 그 사람을 선택하든지 한 가지를 선택하란 말까지 했어요. 아마 제 안에서도 너무 많은 상처가 골마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딸은 저를 원망하는 눈초리를 보더니 입을 꾹 다물었어요. 딸과 한 번도 상상치 못한 냉정기가 이어지자 저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턴 윤영이가 밥을 먹지 않길래 저녁을 들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가지 않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윤영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저도 화가 나서 버럭 소리 지르고 말았어요. 너 밥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시위라도 하는 거야? 아낸 딸아이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자고 저를 설득했건만 마음이 그리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제 핸드폰에 딸아이로부터 문자 하나가 날아오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빠, 아빠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말 걸지 마세요. 솔직히 한편으론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던 제 수족과 같았던 딸이 이런 일로 돌아서다니 상견례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다 알면서 그럴 수 있는지.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지라 제 감정을 뒤로하고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허나 제가 기분 상한 건 둘째치고 윤영이를 저런 집안에 씹보낸다는 사실이 너무도 찝찝했습니다. 더군다나 절름발이라고 장애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을 어른이랍시고 시어머니랍시고 모신다면 나중에 무슨 고된 씹살이 당할지 불보듯 뻔했어요. 전 그렇게 딸과 처음으로 대화 없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왔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란 사람이 불쑥 말도 없이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것도 발로 쾅쾅 문을 두드리면서 말이에요. 그 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을 때쯤 대뜸 고함부터 지르더군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쫓아내요? 지금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무슨 지경에 처해 있는 줄 알아요? 얘가 당신한테 쫓겨난 이후론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다리 병신들 못 들어오게만 해주면 될걸? 그 부탁 들어주기가 힘들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보세요. 하지만 저 여자의 말도 안 되는 폐악질에 화가 나 제가 나서려 하자 먼저 나서 이 상황을 막은 건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윤영이었어요. 대체 무슨 행패이신 거죠? 저희 아빠 사리사욕이 아닌 늘 힘든 사람들 편에 서서 그분들을 한평생 돕고 사셨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아빠예요. 그러니 저희 아빠 모욕하시는 거 그만두세요. 한 번만 더 와서 제 아빠 욕보이시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건방진? 야, 내 아들 홀려놓고 터진 주둥이라고? 터진 주둥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신 건 그쪽이세요. 더 이상 편히 봐드릴 마음 없으니까 이만 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 그 순간 그 미친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그만 윤영이의 머리채를 붙잡아 버렸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쥐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힘이 어찌나 억센지 제가 휠체어를 타고 그쪽으로 가 말리려 하자 발로 제 휠체어를 차 넘어뜨렸습니다. 아빠! 놀란 딸아이가 제 곁으로 와 부축하려 하자 그 여잔 분이 안 풀렸는지 딸아이 밀쳐내고 발로 제 몸을 꾹꾹 눌렀어요. 정말이지 비참했고 움직일 수 없어 버둥거리는 저를 짓누르는 그 여자를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주 가지가지하네, 가지가지해. 내가 이래서 장애인들이 싫다니까? 나 같은 사람이랑 섞여 살면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지. 아빠, 저희 아빠 몸에 손대지 마세요. 윤영아, 아빠 괜찮다. 울지 마, 울지 마. 그래도 팔 운동을 꾸준히 했던 터라 손으로 여자의 발을 잡으며 못하게 막고 있었지만 이 여잔 비웃음과 조롱을 끊임없이 던져댔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이 그저 그런 당신 딸 만나 결혼해주는 거면 덥석 기회를 잡거나 할 것이지 알량한 자존심이나 세워 이 지경으로 일을 만들었다고요. 어머,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여편 내가 미쳤나? 당장 말 못 대? 때마침 장을 보고 돌아온 아내가 이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아낸 여자를 힘껏 밀치고 뺨을 거칠게 때려버렸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 여잔 저일 보며 분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제야 그 여자가 도망치듯 뛰어가며 상황이 끝났습니다. 허나 그 여잔 떠났지만 저나 딸아이 가슴엔 상처가 가득 남아버렸어요. 저도 딸아이도 그날 이후 어떻게 서로의 얼굴을 봐야 할지 몰랐고 딸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저 역시 딸 앞에서 그런 못난 꼴을 보이는 게 부끄러워 먹지 않던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어요. 마치 처음 제가 다리 잃고 난 후 술에 의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단락되자 늘 울기만 했던 윤영이가 제게 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제 손을 잡아주면서 아빠, 나 그 사람과 정리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저도 아빠를 욕보인 그런 집에 십 가고 싶지 않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괜찮겠니? 정말?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빠. 아빠를 그렇게 대한 분들 모시고 살고 싶지 않아요. 아빠 그런 일 당하게 해서 미안해요. 아빠 직원분들께도 죄송하고요.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그 누구보다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다. 아빠가 미안하지. 아빠가. 전 딸의 결혼을 파토낸 것 같아 미안했지만 딸은 외려 제게 미안했어요. 그리고 인연을 정리했으니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 단언했습니다. 윤영이는 그 이후 더 이상 남자친구와 연락하지 않았고 회사도 옮기고 독립도 하겠다 했어요. 독립? 갑자기? 네, 아빠. 새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이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어차피 직장도 이 근처로 잡았으니까 여기서 살아볼게요. 여자 혼자 독립한다 하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윤영이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틈틈이 모아놓은 돈도 있다고 했고 저도 그쯤 되자 딸이 알아서 잘 하리라 믿고 생활비로 쓰라고 조금의 돈을 보태주었어요. 그 뒤 윤영이는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대신 제가 전화하면 꼬박꼬박 전화를 받긴 했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딸이 다행히 별탈 없이 회사 생활로 바쁜 것 같아 전 크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허나 이건 그저 제 합리화이고 착각일 뿐이었어요. 윤영인 제 생각보다 그 남자를 더 깊이 사랑했나 봅니다. 저를 죄책감의 지옥으로 빠져들게 한 건 큰딸에게서 들은 말 때문이었어요. 아빠, 저기 있잖아. 윤영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아. 우울증 약? 어,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보기엔 상태가 심각해. 이번에 혼자 살겠다고 독립한 것도 내 생각에 힘든 티 안 내려고 한 것 같아. 저번에 윤영이 집에 잠깐 들렀는데 애가 밥도 못 먹고 있고 계속 잠만 자더라고. 청소년 이사 가서 한 번도 안 한 건지 바퀴벌레가 있고.
그 밝던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 약을 먹고 있다니 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런 약까지 복용하는 걸까? 가끔 독립해 집을 나간 딸의 기분을 알기 위해 집사람에게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안심하곤 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스스로가 얼마나 모자르고 한심하게 느껴지던지 전 죄책감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저 사랑과 염려로 아이를 걱정한 것이었는데 내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딸아이에겐 너무나 가혹했던 걸까? 자존심이 뭐라고 딸의 사랑과 결혼을 막은 걸까? 딸이 그런 상태에 놓인 게 모두 제 탓 같아 전 그 길로 아내와 함께 당장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딸이 잠시 살고 있다고 했던 빌라는 참 허름했고 골목길은 어두웠습니다. 딸이 보내준 사진과는 확연히 다른 곳이었어요. 전 휠체어로 그 길을 가면서도 딸아이가 이런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게 걱정이 되었죠. 윤영아, 아빠 왔어. 하지만 문 쪽에선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안에 있을 텐데 딸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컹했고 손이 벌벌 떨렸어요. 전 곧바로 큰딸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갔고 못 볼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전 구급차가 와서 딸을 실어 갈 때까지 옆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아내 역시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윤영이가 눈을 뜨자마자 한 말은 그거였어요. 미안하다는 말. 왜 네가 미안한 건지 딸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건 나인데 전 울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괜찮다는 말로 딸을 다독이다 화장실로 가 물을 틀어놓고 한참 오열을 했습니다. 딸아이 상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몰랐다는 사실이 그토록 죄스러운 건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딸의 남자친구도 딸과 헤어진 후에 극단적인 시도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 여파로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 딸은 남자친구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똑같이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울면 윤영이가 더 슬퍼할 거야. 강한 척 하고 있자. 응? 아빠 뭐라고 좀 해봐요. 허나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는 아내를 달래줄 수도 없어 첫째 딸에게 아내를 맡기고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아이 남자친구가 혼수 상태로 있다는 곳에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지만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윤영이가 나쁜 시도를 한 이후에 지금 윤영이는 저희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가족 모두 보호 차원에서 윤영이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착한 윤영이는 그런 선택을 한 게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저희에게 수없이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집안일도 도우며 잘 지내려 하지만 전 윤영이의 웃음을 볼 때마다 무섭고 불안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혹여나 딸이 또 그런 선택을 할까봐 자다가도 밤에 벌떡 눈이 뜨이곤 했어요. 그리고 윤영이가 잘 자고 있는 걸 확인한 후에야 제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6개월 정도 후 그러던 어느 날 큰딸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 윤영이도 알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 의식이 돌아온 모양이에요. 지금 병원에서 잘 회복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 윤영이 남자친구가 제 직장 동료와 연이 있어서 우연히 알게 되긴 했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자.
전 짐짓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딸아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건지, 알고 있다면 보고 싶을 수 있으니 갈 의향이 있는지 묻기 위해 윤영이 방으로 갔지만 윤영이의 방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어제는 윤영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한번 병원에 가보았어요. 그 아이 역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이도 헬쓱해져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 몰골로 뵙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자네가 왜 그런 말을 하나? 그 아이가 절 보고도 고개를 떨구는데 괜히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힘없는 목소리로 윤영이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전 정말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결혼을 허락해 주어야 할까요? 그저 서로를 사랑한다고, 저들끼리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맡겨야 하는 걸까요? 제 딸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지라 이젠 제 욕심도 미련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부모가 되는 게 이리 힘든 일인 줄 몰랐네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여 여기에 글이라도 써보았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일 겪지 마시고 평안히 사시길 바랍니다.